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동기 발전기의 벡터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감기에 좀 걸려 있어서 제 목소리가 평소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상을 찍어서 또 올려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목소리로 녹화를 하게 된 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었던 이야기 중에 이제 첫 번째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회전자의 구조에 따라서 이제 원통형이 있고 그다음에 돌국형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 했었던 이야기는 원통형, 즉 이제 비돌국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비돌국기에서의 그 벡터도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왜 벡터도를 그리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직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압과 전류 사이에 위상차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벡터도가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A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압과 전류 사이에 위상차가 만들어지고 또 저항과 인덕턴스와 이제 캐피스턴스까지 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벡터도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보게 될 내용은 이제 돌국형에 대해서 돌국형의 그런 벡터도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전자의 구조가 이제 돌국기냐, 이제 비돌국기냐에 따라서 이제 비돌국기라고 한다면 이제 원통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홈을 이렇게 내서 홈을 하고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고 그 각 고정자와 그리고 회전자 사이에 그런 사이의 공간을 이제 공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국이 일정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국이 일정하다 보니까 고정자에 감겨져 있는 전기자 본선이라는 게 있죠. 전기자 본선에서 생성되는 자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기자 본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전류 때문에 전기자 자속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자속이 회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변화하지 않고 균일하게 회전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돌국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돌국기는 극이 돌출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극이 돌출되어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공국의 길이가 다르게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국의 길이가 다르다라는 것은 결국에 전기자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자 자속이 미치는 영향이 가까울 때 미치는 영향과 그 다음에 멀었을 때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국이 가장 작았을 때, 공국이 가장 작을 때와 그리고 공국이 가장 클 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살펴보게 됩니다.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 이제 이 극의 이름을 여기 N극, S극, N극, S극 했었을 때, 공극이 가장 작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극에서 수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직축이다, 세로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공극이 가장 작은 축을 세로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세로축이고, 그래서 이 축을, 직축이다. 세워져 있는 직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엑시스라고 해서 D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국이 가장 클 때를 보자면 공국이 가장 클 때를 한번 살펴보니까 공국이 가장 큰 것은 N국과 S극 사이다라는 것이죠. 그 중간, 이 중간점이 공국이 가장 크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개의 극이다라고 이렇게 보았을 때, 두 개의 극이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가장 가까운 극은 D축, 세로축이다라고 본다면, 가장 멀었을 때를 보게 되면, 세로축에 비해서 가로축의 모양을 가지고 있죠. 가로축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가로 횡자를 써서 횡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 영어로는 이제 Q축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나누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이 만들어지는 이제 이 가까운 거리에서 만들어지는 이 전기자가 미치는 리액턴스 값이 있겠죠. 뒤쪽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서 만들어지는 리액턴스가 있을 것입니다. 네, 어쨌든 전기자 리액턴스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전기자 리액턴스 그리고 누설 리액턴스가 있습니다. 어쨌든 세로 쪽에서 만들어지는 이 리액턴스와 그리고 가로 쪽에서 만들어지는 리액턴스 사이에도 어떤 위상차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90도의 위상차가 만들어지더라 이겁니다. 90도에 먼저 뒤축에 먼저 영향을 받고 나서 회전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정기적인 각 90도 이후에 이제 Q축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D축과 Q축 사이에 인덕턴스의 차이, 리액턴스의 위상차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D축과 Q축에 따라서 발생하는 전류의 크기도 다르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벡터도 자체가 D축과 Q축으로 나누어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만들어지는 기전력은 우리가 이제 그 위에서 봤었던 동기 임피던스법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동기 임피던스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기전력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결국에 이 전류는 어떤 전류의 합이냐면 인덕턴스가 가장 작았을 때 흐르는 전류와 그리고 인덕턴스가 아니, 공구의 길이가 가장 멀어졌었을 때에 흐르는 전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Q축 전류와 가로축 전류와 세로축 전류의 이 합으로 이제 흐르는 부하 전류를 나누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지는 이때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전압, 단자 전압인 V와 그리고 기전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압 강화와 그리고 리액턴스, 동기 리액턴스 강화의 합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 이 저항 강화에도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 전류값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전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D축 전류에 의한 전압 강화와 Q축 전류에 의한 전압 강화로 나누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도 보니까 리액턴스도 D축과 Q축으로 나눠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음, 전류도 D축과 Q축으로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D축 전류와 Q축 전류 사이에는 서로 얼마만큼의 각도가 벌어지게 될까요? 서로 90도의 각도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역류로 따지게 되는 코사인 세타 값이 제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서로 간에 D축 전류와 Q축 전류가 만났을 때는 어떤 전압 강화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동기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는 D축 전류와 D축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와 Q축 전류와 Q축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로 나누어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저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로축, 그리고 세로축, 가로축에 대한 전압 강화가 Q축 전류였는데 동기 리액턴스에 대한 전압 강화를 보게 되면 가로축이 D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 저항과 리액턴스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90도의 위상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리가 이제 전동기나 발전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기자 권선은 코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일이기 때문에 전류가 90도 이상이 느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90도 위상차가 나기 때문에 가로가 이제 리액턴스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D축 그리고 세로가 Q축 리액턴스의 영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돌국기에서 가지는 이제 이 벡터도는 다음과 같이 이제 그릴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런데 이 벡터도를 해석하려고 보니까 좀 쉽지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쉽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 가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저항이라는 것은 리액턴스에 비해서 매우 작다라고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게 됩니다. DC에서는 리액턴스 값이 매우 작아요. 왜 그럴까요? DC에서는 이 인덕턴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주파수가 없어서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제 교류로 오다 보면 교류에는 주파수가 존재를 하게 되고 그 주파수의 크기 때문에 저항보다는 리액턴스가 매우 크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무시해 버리자? 위에서 했었던 이 저항 강화, 이 저항 강화를 무시해 버리자라는 것입니다. 저항 강화를 무시해 버리고 벡터도를 그리게 되면 이 아래쪽에 있는 매우 간단한 형태의 벡터도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로축의 뒤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리액턴스 전압 강화, 세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리액턴스 전압 강화를 보면 위쪽과 같은 길이니까 위쪽이 이렇게 이제 뒤축 리액턴스 강화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세로축이 Q축 리액턴스 강화로 같은 길이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네, 즉 사각형에 의해서 이로 인해서 발전기 한 쌍의 출력을 계산해 본다면 P는 VI 코사인 그리고 전압과 전류 사이의 위상차인 이 파이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류를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누었었죠. Q축 전류와 이제 D축 전류로 나누었기 때문에 Q축 전류와 D축 전류를 분해해서 살펴본다면 이제 한 쌍의 출력인 P는 V, I, Q하고는 Q축 전류하고는 어느 만큼의 유상차를 갖고 있냐면 델타만큼의 유상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델타다라고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D축 전류는 V, I, D축 전류 곱하기 D축 전류와의 이 사이각은 우리가 지금 전류와 D축 전류 사이의 각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다 간단하게 보자면 코사인 90도에서 델타라는 각도를 뺀 것과 같을 것이다. 90도 마이너스 델타이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코사인과 위상 차이를 90도를 가지는 것은 즉 사인이라는 것이죠. 사인 델타로 우리가 이제 대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돌국기에서 발생의 한 쌍의 출력은 V, I, Q 코사인 델타 여기가 각도가 델타죠. 네, 제가 잘못 적었네요. Q축 전류와 전압 V와의 위상차는 델타만큼 델타 플러스 VI D축 전류 사인 델타로 이제 한 상의 출력을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제 이 IQ 코사인 델타가 과연 얼마만큼의 크기를 가지는지 IQ 코사인 델타가 얼마만큼의 크기인지 그리고 ID 사인 델타가 얼마만큼의 크기인지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IQ가 아니고 V네요. V 코사인 델타와 V 사인 델타의 크기를 계산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V 코사인 델타를 보니까 V 그리고 코사인 델타의 크기를 계산해 보게 되면 V 곱하기 코사인 델타는 즉 얼마만큼의 길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뭐가 되냐면 V 코사인 델타의 길이가 됩니다. 근데 V 코사인 델타의 길이는 V 코사인 델타의 길이는 전체 유도 기전력인 2에서 얼마를 빼주면 되냐면 ID X D축 전류와 D축 리액턴스의 값을 빼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계산할 수 있느냐? D축 전류에 대한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되고 D축 전류는 XD분의 E-V 코사인 델타라는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V 사인 델타의 크기를 계산해 보니까 V 사인 델타의 크기는 뭐가 됩니까? IQ, X, Q의 크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Q축 전류를 계산하게 되면 Q축 전류는 XQ분의 V 사인 델타이다라는 두 개씩 D축 전류에 대한 식, Q축 전류에 대한 식을 계산할 수 있게 되고 위에 있는 이 한 쌍의 출력식에다가 Q축 전류와 D축 전류를 대입을 해주게 됩니다. D축 전류와 Q축 전류를 대입을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식을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제 식 3.39식과 같은 출력식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돌국기에서 보게 되면 비돌국기에서의 발전기 한상
출력식을 보게 되면 발생 한상 출력식은 P는 XS분의 VE 사인 델타였는데 두 개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에 있는 항은 좀 비슷하죠. 첫 번째 항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XS가 가지는 의미는 어떻습니까? 공국의 길이가 균일하기 때문에 하나의 그런 리액턴스 전기장 리액턴스 값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었다면 여기서 이제 XD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가장 짧은 공국을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공국이 균일했었을 때의 동기 리액턴스의 크기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뒤에 두 번째 항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뒤에 이게 이제 추가 생성되는 출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고기를 쓰게 되면 추가적인 어떠한 그런 한상의 출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두 개씩을 가지고 이제 그려보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지금 여기 오타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1항의 그래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각도가 델타 대 2델타의 크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각도가 2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기가 2분의 1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주기가 2배가 되는 이 부분이 바로 두 번째 항의 크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더해서 결과적으로 출력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출력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핑크색의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최대값을 계산해 보게 되면 최대값은 부하각이 얼마일 때 발생한다? 60도일 때 돌고기죠. 돌고기는 부하각이 60도일 때 최대 출력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비돌고기 즉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언제 최대값을 가졌죠?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부하각이 90도일 때 최대값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더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제 뒤에 추가적으로 생성되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는데 과연 이 부분은 돌고기에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두 개의 극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N극과 S극 두 개의 극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상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상에 하나의 상만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이제 극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와 그리고 자극의 위치가 약간 틀어져 있었을 때의 그런 위치를 볼 수가 있겠죠. N극, S극 이렇게 자극이 좀 틀어져 있었을 때와 이렇게 똑바로 세워져 있었을 때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극의 위치가 가장 가까운 그런 경로를 형성하고 있죠. 자속이 이렇게 전기자 쪽으로 쉽게 이렇게 넘어가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경로이죠. 가장 짧은 자속의 경로이다. 자속의 경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자속을 방해하는 자기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저항이 가장 작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자속이 쉽게 나가서 이렇게 해서 S극으로 넘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극이 옆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다. 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여기에서 나온 이 자속이 이렇게 휘어져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자속의 방향이 경로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힘의 크기가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경로를 최단으로 만들려는 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최단으로 만들려는 힘이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되는 것이고, 이 힘이 만약에 이쪽이 S극이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S극 아래쪽이 N극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다가갔을 때는 어떤 힘이 벌어질까요? 서로 더 끌어당기는 힘이 만들어지겠죠. 추가적으로 자극이 회전하는 힘 플러스
그리고 이 최단 경로로 만들려고 하는 힘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점을 벗어나 버리게 되면 이제는 어떤 힘이 벌어질까요? 벗어나 버리게 되면 회전하려고 하는 힘과 그리고 최단 경로를 만들려고 하는 힘이 서로 반대 방향의 힘을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극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그래서 가장 짧은 최단으로 만들려고 하는 힘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의 주기에서 봤을 때 이게 극이 만들어내는 기전력 극의 회전자 계자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계자가 생성하는 크기다라고 한다면 계자가 이 반주기를 만들 때 이렇게 반주기를 이렇게 회전을 할 때 회전함에 있어서 만들어지는 이제 최단으로 만들려고 하는 힘이 한 번은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를 넘어서 버리게 되면 반대 방향의 힘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이 힘이 한 번 더 만들어진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저항을 뭐라고 부르냐면 어, 릴럭턴스라고 불러요. 릴럭턴스. R-E-L-U-C-T. R-E-L-U-C-T. 릴럭턴스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힘을 릴럭턴스의 크기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돌굵기와 비돌굵기의 그런 차이가 되겠고 이제 그래서 돌굵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출력을 더 얻을 수 있어서 더 높은 토크를 발생하는 그런 이제 그런 기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